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보국 안민을 내세우며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고부 봉기에서 시작된 민초들의 외침은 훗날 의병활동과 3.1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 11일은 이런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처음 승리한 날로 2019년 법정 기념일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학은 무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폄하되고 또 왜곡되어 온 만큼 그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평가받기에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올해로 꼭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 전주대학교 이지연 교수, 의암 손병희 선생 계승사업회 김양식 공동대표, 그리고 이면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꼭 130주년을 맞은 해인데요. 돌이켜보면 동학은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 또 동학란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신순철 이사장님, 생각해보면 동학이나 동학도가 그동안에 이제 반란 혹은 뭐 역도의 이미지만 더 씌워진 채 부각이 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그 조명을 받기 시작한 지가 뭐 한 20-30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변천사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조선왕조로서는 이게 동학도들이 일으킨 반란 내지는 고부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소위 역적이라고 간주가 됐죠. 그리고 제가 배운 교과서에서도 동학란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16 정부가 동학혁명이라고 갑자기 바꿨죠. 그게 무슨 학술적인 토론을 거친 게 아니고 5.16 정부가 5.16 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역사에 동학혁명과 5.16 혁명이 있었다. 뭐 이런 논리로 교과서에 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고요.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도 교과서는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바꾸는 것이 현재 과제로 남아 있고요. 다만 우리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소위 역사적 복권을 한 것은 2004년 특별법 제정입니다. 2004년 특별법은 대체로 100주년을 기해 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사회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에 2004년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작년에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농민혁명 기록물이 등재됐는데 이거는 아마 세계사적인 복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예. 예. 방금 그 이사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 현재 그 참여자와 유족 어느 정도나 등록이 돼 있고 또 국가에서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네, 현재 그 기록에 나오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숫자는 한 30만에서 100만까지 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은 3,817명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13,394명. 그러니까 30만이라고 해도 한 10% 정도, 1%인가요? 예.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고요. 실제로 전혀 이름도 없이, 왜냐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른 채로 후손도 없이 사망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예. 실제 숫자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이 후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나 이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그런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김양식 대표님, 그 동학은 예를 들면 전라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뚜렷하게 자취를 남긴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김 대표님 계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동학 농민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고 또 의미 있었던 희생 전적지랄지 희생이 컸던 곳 어떤 곳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충북 지역은 1880년대에 이 동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학 교단이 그 충북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동학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동학농민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난 그 지역입니다. 이 충북 지역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는 뭐 양적인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북쪽 동학농민군이 한 1만 명이었거든요. 예. 따라서 한 1만 명 이상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동학농민혁명이 그 절정을 이루었을 때 전체 인구의 그 10명 중에 8, 9명이 그 동학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혁명 정선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동학에 입도하고 그래서 동학농민 혁명에 이제 동조를 한 그 규모는 전체 인구의 한 80에서 한 90% 정도로 봐도 예.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충북 지역에서 이제 주로 전개된 큰 사건은 4가지를 꼽거든요. 첫째가 그 1893년에 이제 전개된 보훈 집회입니다. 예. 전국에서 한 2만 명이 그 충북 보훈이라는 곳으로 이제 집결을 했을 정도로 대규모였죠.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9월에 이 동학교단이 그 전국적으로 이제 참여하기로 기포가 결의가 됩니다. 그곳이 이제 충북 옥천 그 청산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투 입장에서 보면은 이 11월 13일 그 남원에서 출발한 김계남 농민군 부대 1만 3천 명이 이 청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전투를 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북접 동학농민군이 그 12월 17일 날 이 북실 전투를 하는데 이 북실 전투는 이 동학농민 혁명사에서 마지막 대규모 전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흥 전투 이틀 뒤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역사는 뭐 흔히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동학 농민혁명도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조명이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진 연구원님 실제로 연구를 하시면서 뭐 그런 분위기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매천 황영과 같은 유학자들도 동학농민혁명을 일종의 반란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은 그 역사적 의의와 사실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르러서 한국 역사학자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시 부여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에 저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이라 하여서 반봉건 반외세를 지향한 민중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하였고 전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의외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방문해 주시는 방문객분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이 호남 지역에서 일어난 축소해서 보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 당시 제조선 일본인들의 기록이나 조선인의 기록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에 경상도 사람들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옹호하고 동조하고 참여하고자 한 일반 농민군들도 있었다. 일반 농민들도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사료들을 더욱 발굴하고 일반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인 사건이었음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학을 전공하신 이지연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아마 동학을 주제로 한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셨다죠. 당시 이제 수상 소감을 보니까 동학 작품을 그리고 싶어서 사학과에 진학을 했다. 뭐 35년 만에 꿈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작품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또 왜 이렇게 동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980년대 후반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서 함께 역사를 만든다라는 그런 공감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새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그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학과를 선택을 하면서 역사 만화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만화는 고증이라든가 글씨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정확한 그 이미지의 표현이 중요한데 사료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근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찾을 수 있는 사진 자료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공지가 나면서 찾아보니까 동학농민혁명 재단에서 아카이브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문자로 된 사료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책과 함께 참고하기가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이제 이미지 자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자기 지역의 문화 유적지를 3D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런 방송국 세트장처럼 작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나 전적지 같은 곳들도 3D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가상 세트장으로 만들면 많은 작가분들이 보다 쉽게 동학농민혁명을 만화의 소재나 어떤 콘텐츠의 재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지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그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지요.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8년 만에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됐는데요. 이사장님, 그 어떤 기록물들이 남아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지금 평가가 돼서 지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은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한 사건의 기록, 이것이 주로 등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조 실록이나 훈민정음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이런 기록물들이 앞서 등재가 됐고 이번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이 등재가 됐는데 185종 13,132쪽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가운데는 이제 농민군 측 기록이 한 17%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는 이제 사발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민군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또는 친척들에게 보낸 편지, 또 그 빨리 석방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군 측 기록이 그 기록은 100년 동안 숨겨 있다가 나온 기록들이죠. 그걸 만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처벌 대상이 되니까 다들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는데,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 기록이 그 정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60여 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한 80% 정도, 70% 정도 기록은 대부분이 관군이 농민군을 진압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동네 그 뭐 양반 또는 서생들이라고 하죠. 글 읽는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견문록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대개 그 양반 집에는 사람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문집을 만들었는데, 그 문집 속에 본인의 기록이 농민혁명을 겪은 목격담이나 또는 자기가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기록물로 등재됐습니다.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이 등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본에 관계된 기록을, 일본 측 기록이죠,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같은 거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제외됐다고 해서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지만은 일단 기록물 등재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등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동학 농민혁명이 이제 보면 이 자리에 그 나와 계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으로 조금씩 느리지만 꾸준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이제 기념재단이 설립이 됐고, 또 국가 기념일이 또 제정이 됐고, 기념공원이 조성이 됐고, 이제 방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기록 유산도 이제 등재가 됐는데, 이런 정도 속도, 내용이면 그 동학의 가치와 명예 충분히 되찾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현진 연구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5월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또 올해 상반기에는 재단에서 추진해서 국어표준 대사전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표제어로 등재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이 개선되었고, 이러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봅니다. 게다가 5월 11일 기념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저희 할아버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인 것 같습니다와 같은 문의 전화도 재단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참여자분들도, 그리고 그 후손분들도 동학농민혁명이 부정시되어 왔기 때문에 숨어 지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저희 할아버지가 참여자인지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오는 것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으로도 대단히 크게 변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이 점이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또 진행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양식 대표님. 방금 전에 그 임현진 연구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괄목할 만한 그 새로운 어떤 가치와 그 명예 재정립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제가 보기엔 크게 한 3단계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른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전환점은 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는 1994년을 분수령으로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어떤 가치 발굴과 인식 전환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가 돼 나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2004년에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예. 이것이 그 2단계로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특별법에 이제 규정된 그런 어떤 법적인 그 제도적인 내용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2022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는데, 예. 이제 앞으로 필요한 분야는 진정으로 국민들 그 인식 속에 동아농민혁명의 어떤 가치와 그런 어떤 이 정신이 새롭게 그 자리매김되면서 그것이 현재적인 그 삶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3단계 그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 130주년이 되는 그 올해가 그런 어떤 새로운 분수령이 됐으면 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그 뭐 100주년, 110주년 이런 그 계기성이 있을 때 네. 아무래도 또 사업이 어떤 동력이랄지 관심을 또 넓게 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이지연 교수님. 일단 몇 년 전에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 현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실감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도 좋았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후로도 아직도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동학농민혁명을 가깝게 느끼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툰 공모전에서도 뭐 20살, 25살 그 정도 되는 어린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동학농민혁명의 진짜 가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화 생산물뿐만 아니고 대중문화를 즐기는 방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한류 열풍으로 K-팝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K-팝과 함께 한국의 대중참여형 민주주의의 스타일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서 조직화하고 그리고 함께 지원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풍조가 저는 한국 역사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장님. 네. 뭐 명예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충분하진 않죠.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 외에 참여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그게 이제 국가의 서훈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 서훈을 못 받고 있죠. 근데 얼른 생각하면 무슨 조선 왕조에 있었던 일을 국가가 이 현대 국가가 서훈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 1894년 가을에 항일 농민 봉기가 동학 농민혁명의 2차 봉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두세 달 뒤에 의병 운동을 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지금 서훈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의병 참여자가요. 그런데 항일 투쟁의 규모로나 숫자로 말하면 동학농민혁명이 가장 큽니다. 1910년 이전의 항일 운동 가운데요. 그런데 그 94년과 95년의 차이 때문에 한쪽은 독립유공자가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게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 문제를 물론 저는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족회나 여러 관련 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국가가 서운해 주는 것 거기까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서 뭐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동학을 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 이제 전라도만의 사건으로 그 축소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정서나 분위기가 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지역 감정의 논리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진영 논리도 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장님?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5.16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예. 당시에 동학혁명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 사건을 정읍사건으로 국한해 버렸거든요. 정읍에서만 기념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또는 이 사건이 전국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지 않았습니다. 정읍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이 사건을 기념해 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황토현에 전승탑이 세워지고 우금치에 위령탑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16 정부가 이 사건을 전라도와 정읍으로 축소시켜 왔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5.16 정권의 말하자면 지역감정 조장 그건 이제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역감정 조장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에 와서는 정치 진영 논리로까지 비화돼서 우리 언론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비판하는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고 또 지지하는 언론들이 진보적인 언론으로 나뉘어져 있는 예.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 문제도 동학농민혁명이 100년 동안 역적이었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역사는 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제가 이번에 웹툰 공모전에서 상을 탄 만화 후반부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후에 임진년에 왜군이 쳐들어와서 호남 땅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정유년에는 남원을 먼저 치고 들어와서 10,000명 정도를 확살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호남에서 들고 일어났으니 이번에는 호남의 씨를 말리려 하거나 아니면 반역의 땅이라고 능멸할 것이다라는 대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대사를 넣었던 이유가 저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났던 호남의 역사가 좋아서 경기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전주로 이전해서 뿌리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승리의 기록이 아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셨는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승리는 옳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오래오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문화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호남의 역사가 당당하고 멋진 것이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이 널리 알려지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좀 더 빨리 올 거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양식 대표님. 저는 청주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더 피부에 와닿는 예. 문제점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 그 역사의 결과물인데 최근 그 현대사의 결과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서의 어떤 그 왜곡된 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그 전반적으로 이 동학농민혁명을 그 다루는 그 방식의 불균형이 상당히 좀 그 심각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인식상의 문제도 그렇고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또는 어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어떤 그 상징 그 언어의 그 문제도 그렇고 또는 어떤 기념 그 시설 문제도 그렇고 문화 콘텐츠 문제도 그렇고 이런 언론 그 미디어 그 문제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 전라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이제 무관심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130주년이 되지만은 그 동학의 어떤 중심지였던 충북 지역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 뭐 이런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고 하루아침에 형성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다양한 각도에서 이게 좀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전국에 그 한 30여 개의 기념 사업 단체가 있는데 예. 그 대부분의 그 기념 사업 단체가 노령화가 이제 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력을 잃어갑니다. 예. 특히 이제 전라도 외의 그 지역의 기념 사업 단체가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젊은 층이 그 동학농민혁명에 그 참여를 하게끔 하고 예. 내지는 뭐 관심을 갖게 한다든가 이래서 그 기념 사업이 다른 여러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게끔 그 분위기 또는 어떤 지원책 이게 이제 강구된다면은 좀 더 나은 그 방안들이 그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임현준 연구원님. 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고 그리고 그 가치관과 의의를 재정립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재단에서는 작년에 동학농민혁명연구소를 설립해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역시 이러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고 또 널리 알리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연구자, 사업 담당자 선생님들 그리고 예술인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의하는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가치 정립과 그리고 역사적 인식과 사실이 좀 더 올바르게 정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동학 그 130주년인데요. 130주년 맞아서 우리 재단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네.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오늘 11시에 황토현 그 기념공원에서 130주년 국가 기념일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전주에서는 이제 서해 비엔날레를 동학 농민혁명을 주제로 60여 명의 전국의 서예가들이 참여해서 전시가 개막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주와 부산에서 미술 전시회가 각각 이건 재단이 주관한 행사는 아니지만은 금년에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공원 내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9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가 2개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재단에서 등재 기록물에 대한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역시 9월 달에 기록물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념공원에는 박물관과 캠핑장과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설립된 훌륭한 조형물이 전봉준 동상과 동학 농민혁명 불멸 바람길이라는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념공원에 오셔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기념공원 방문객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 130주년을 기해서 기념공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공원이 아주 잘 꾸며져 있으니까 하루 나들이 코스로 또는 캠핑장에서 하루 주무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지 뉴스를 통해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잘 네.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미진했던 학술 연구랄지 자료조사, 학문적 성과를 통해서 이 동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정부 정책, 전략, 또 지원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양식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난 10년 동안 그 학술 연구와 그 자료조사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지금 그 신순철 이사장님이 계신 동아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예. 방대한 양의 어떤 그 사료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이에요. 예. 그리고 사료 아카이브는 이 어떤 그 번역본까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검색 기능이 그 좋아가지고 누구라도 관심 있는 이 키워드를 찾아서 풍부한 어떤 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그 사료 아카이브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아까 이제 이지영 교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반 그 대중적인 연구자들도 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 문화기획자라든가 이 창작자들이 이 그 사료 아카이브에서 다양한 어떤 그 소스를 찾아내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어떤 그 연구와 그다음에 어떤 그 콘텐츠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학술 연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가 지나치게 그 역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게 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 사회학이라든가 그 민속학이라든가 그 정치학 분야로까지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하나의 그 종합적인 그 연구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 또 중요한 그 과제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예. 연구님. 네, 저는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고 있는 새내기 학생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인문학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석사를 다니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석사 시절이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문학 학생들에 대한, 대학원생에 대한 다양한 장학금과 지원 혜택이 있었는데 요번 최근에 박사과정을 다니다 보니 어떤 혜택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혜택을.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재단 차원에서도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주로 자료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단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들은 국내 자료와 일본 자료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외에도 공부하다 보니 중국의 자료나 아니면 뭐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의 다양한 나라의 자료들도 재단에서 섭렵하고 그리고 이를 조사 수집하여서 일반에 공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조금 뭐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정읍 씨가 왜 또 세계 혁명 도시들과 네.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네. 각국의 어떤 그 사례들을 또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던데요. 예, 세계 혁명 도시 포럼이 10일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는 세계 혁명 예술 포럼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회, 4회 쌓이면서 좋은 이미지로 또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세계적인 예.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사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참여자 명예회복 문제, 독립유공자, 예. 또 보훈수당 지급 문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894년이냐 95년이냐 1년 차이로 예, 예. 뭐 같은 흐름에 항일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공자 지정이나 보훈수당 그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 과정 국회에서 이제 논의될 때 역시 뭐 여러 가지 그 감론을박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상황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었는지요? 뭐 우리 현대사의 왜곡이 하여튼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현재 집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 있었는데도 왜 그게 꼭 진보라고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진영으로 그렇게 부르니까 왜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 공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성이 쉽게 파고들기 어려운 그런 뭐 장벽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또 제주 4.3 기념사업회, 5.18 기념 이런 민간 재단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프랑스 혁명 기념사업회 없어요. 그런데 그건 국가가 다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 현대사는 그걸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시간이 문제지 역사는 언젠가 올바르게 바로질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당장 지난번 국회에서도 소위까지 통과가 됐지만은 이제 이번 국회에서요. 예. 이제 회기가 며칠 안 남아서 이제 폐기될 거고요. 다음 국회가 이제 소집이 되면 역시 다시 또 시도해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이지영 교수님. 저는 의회에서 있었던 찬반 양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2차 분기 때 반드시 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한양에 올라가서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일어섰던 농민군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의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대우받는 그런 선례가 없다면 이후 세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후대를 위한 어떤 교훈의 차원이나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격려의 차원에서라도 저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양식 대표님. 이 문제의 그 본질은 지난 그 60여 년 동안 한국 근대 그 독립운동의 어떤 그 흐름을 1895년 그 의미의병에서 해외 독립운동가 중심의 그 독립운동사 중심으로 계속 정리하고 예. 그 인식을 확대시킨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이 그 3.1운동을 낳고 3.1운동이 임시정부를 낳고 이런 그 독립운동을 낳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부터의 어떤 독립운동사 그 인식에서 그 민중적 그 이 독립운동사로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이 자연스럽게 그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최종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월 이후 그 2차 그 동학농민혁명이 실제 항일 의병 전쟁이었거든요.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점점 그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항일 의병 그 전쟁이었고 왜 의병 전쟁이었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그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그 항일 의병 전쟁이었다라는 어떤 타당성, 당위성,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그 심화되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정치권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어떤 그 학문 전공자들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 이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임현준 연구원님. 네. 저 역시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오랜 세월 반란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그 기간 동안 참여자와 동학농민혁명 후손분들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부정하고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참여자분들과 그리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유족분들을 위해서는 서운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진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동학 130주년을 맞아서 이 동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재정립해 나가야 할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연구원님도. 네, 동학농민혁명은 요즘에는 반봉건, 반외세를 주장한 민중운동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생들은 어려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가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대단히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반봉건, 반외세라는 용어와 그 가치는 상당히 멀리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자주 독립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반봉건, 반외세를 주장하였지만 오늘날과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서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주장한 4대 강령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축을 해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항복한 자는 풀어주라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결국 말하는 바가 너와 나로 구분하여서 너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어쨌든 존중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또다시 재평가할 때에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논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양식 대표님. 네. 동학농민혁명은 이 민주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그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또는 그 자주라든가 또는 그 상생의 어떤 그 씨앗을 그 역사에 그 심은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 역사적인 사건에 그 머물지 말고 민주 시민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토대가 됐으면 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나쁜 권력과 이 불평등한 그 사이에 대한 정의 실현의 그 역사 교과서 내지는 어떤 그 역사 상징으로 활용이 되고 이것이 그 민주 시민 교육과 그 연결되면서 그 살아있는 동학농민혁명이 그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재현 교수님.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많은 학자분들의 수식어 중에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 만화에서 동학농민혁명의 투쟁적인 측면보다 해월 최시영의 사상을 좀 주로 담았는데 그게 해월 사상이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뜻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월 사상에는 생태적이고 인류애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에 훨씬 가까운 그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학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인류애와 그리고 지구를 가꾸려는 이런 굉장히 현대적이고 앞서 나가는 사상의 측면이 이번에 발굴된 만화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작가분들 통해서 이미지로 변환되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은 해월 최시영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5만 년 후를 바라보고 변화를 도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 지금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해간다면 동학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상과 사건이 한국뿐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5만 년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시일 내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향해가는 그 과정만으로도 삶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작가로서는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네. 아까 김 대표님 말씀 계셨는데 이게 농민군이 원했던 당시에 농민들이 원했던 세상은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런 반문을 해보면 아직도 그것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130년 전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나섰던 농민들의 함성이 결국은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유를 얻고자 또는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고 또 외세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씨앗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근현대사의 씨앗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130주년 이번 국가기념일 기념식 주제를 모두가 꽃이야라고 정했습니다. 130년 전 농민군들이 뿌린 씨앗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인권과 평화가 이룩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해내는 그야말로 시민사회 운동으로 우리가 매진해야 이 가보년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참다운 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94년 이 땅의 민초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동학의 정신은 1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사회, 세계가 인정한 그 정신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인정돼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로 오롯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